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TV 다음 세대 프로그램을 맡은 이미경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특별히 청소년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도움을 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청소년 봉사팀의 노승식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직에 30여 년 계셨던 권선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J 심리연구소의 김희균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보다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저의 경험에 따르면 예전의 청소년들은 상당히 순수하고 청순하고 꿈이 있고 밝고 깨끗했었죠. 근데 요즘 청소년들을 대하면 그러한 부분이 많이 예전보다 감소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한 요인에는 제가 느낄 때 가정적인 환경의 변화, 학교 교육 제도의 많은 변화, 또는 사회적인 면에서 많은 급격한 발전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돕고자 한다면 그들이 연관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과 상황들, 사람들을 함께 묶어서 고려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줍니다. 교직에 오랫동안 계셨던 권선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노 팀장님 말씀에 많이 동의합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전에는 한 학급에 7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같이 있었는데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면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을 잘 통솔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반으로 줄었는데요. 그 30여 명 되는 학생들도 지금은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 학교 사회라는 거에 적응하는데 더 어려워졌고 또 많은 학생들이 그 어른들에 대해서 반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을 표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적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심리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은 어떤가요? 예, 저 일선에서 상담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많이 대해봤는데요. 상담하러 오는 청소년들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오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상담에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머니는 이 아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이는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따로따로 만나보면 각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뭐가 문제냐면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소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기는 과도기잖아요.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고 빠르고 심지어 청소년 스스로도 내가 누구인가를 모를 정도로 빠른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정체감의 혼란이 있는 시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마땅히 그 청소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한 그것이 이제 청소년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런 이해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청소년들을 교회 안에서 도우면서 하나 느낀 점이 처음에는 청소년 자체만을 도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도우면 될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정에 갔다 오기만 하면 영적 상태가 상당히 하락하는 걸 보게 됐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 있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가정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뒤로 해서 이제 자녀만을 도울 게 아니라 학부모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학부모를 돕기 시작을 했죠. 그때 제가 발견한 건 가정 환경이 너무나 중요하다. 가정에서 이 아이의 인격, 이 아이의 인성, 이 아이의 장래 자신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갖춰진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해도, 자녀가 부모에 대한 어떤 이해하는 그런 관점, 이런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다만 지금 부모들이 강요하는 것은 교육, 아이들의 장래 출세를 위한 어떤 교육에 집중을 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은 압박을 받고, 거기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영적인 면에서까지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이중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려면 가정에서의 어떤 분위기, 상황, 가족 간의 관계, 의사소통, 이런 면에서 너무나 이렇게 많은 변화, 전진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도 김 소장님 말씀이나 또 팀장님 말씀에 아주 동의합니다. 학생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얘기하고 학부모님들과 얘기해 보면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행동과 집안에서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달라요. 그 부모님은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이 어떠냐고 하면 이러이러하다고 집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학생이 이렇다고 얘기하면은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이렇게 이제 학생들과 부모님 사이에 이제 세대가 아주 다르게 세대 간에 서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에는 학생들이 6개월 지나면은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래요. 자기들도 얘기하는데. 근데 하물며 이제 수십 년 차이가 나는 부모님이 학생들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 것이고, 또 학생들도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 것이죠. 또 부모님들은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 목적이 있이 대하거든요. 학생들은 그 목적에 자기를 맞추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부모님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지 말고, 보다 더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학생들 접근한다면 보다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재밌는 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그 부모님의 잔소리 베스트 5를 조사한 게 있어요. 예, 그 5가지 안에 들어가는 부모의 잔소리가 뭐 같은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떠오르는 대로 뭐 공부 관련된 학원 갔다 왔는데. 예. 그 1순위 말고 말씀드리면은 밥 먹어라, 방 치워라, 게임하지 마라,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1위는 다 감을 잡으셨겠지만 공부해라. 이게 1위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해라 해서 공부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공부해라 해서 공부를 더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공부하라는 말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공부하라는 말이 절대 도움이 안 되니 이 공부하라는 말씀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드렸는데 꼭 참으시는 거죠. 꾹꾹 참고 계시다가 표현은 안 하시지만 설거지할 때 다 표현이 되시거든요. 예, 결국은 마지막 딱 3개월째 똥구멍을 치더니 폭발하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너 왜 변하는 게 없냐. 근데 이거는 참은 거지 그 부모님 자신이 관점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공부하란 말이 아이한테 잔소리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만 적절치 않은. 그러니까 항상 상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개개인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관계에서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관점만 달리 해주면은 거기서 소통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오해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마음이 열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좀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제 문제는 그 방식이 틀렸다는 거죠. 성경에 발을 닦아주는 문제가 나오죠. 발이 더러운 사람 발을 닦아줘야 되죠. 냄새가 안 나고 쾌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물이 너무 뜨거우면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고통스럽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느낀 바에 따르면 부모님들이 교육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제안을 하는 건데, 사랑에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건데, 자녀들이 받는 느낌은 권면이 아니라 잔소리지요. 아주 사람 잡는 거라는 느낌을 갖죠. 통하지 않는 부모님이라는 느낌을 갖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속에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죠. 또 이제 자녀들 편에서는 부모님의 그러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공부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를 자녀들에게 이해시키면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도록 도와야 되는데 부모님 편에서는 강요하고 자녀 편에서는 부모의 근본적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서로 벽이 쌓이게 되죠. 뭐 이런 게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일반적으로 다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제일 좋아하는 우선순위가 엄마기 때문이죠. 아빠는 약간 한 발 뒤로 물러가 있지만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렇게 생각에 있어서 이렇게 봄날이 와서 이성이 깨어나면 그때부터는 엄마를 그냥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변화하고 바뀌는데 엄마는 똑같거든요. 얘가 뱃속에 10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나와서 키운 애지중지한 그 무슨 퍼펫 같은 거죠. 그래서 애완견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항상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줘야 하는 그런 애완견 같은 생각을 드는 거죠. 내 아이들은 바뀌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놀라고 자녀는 자녀대로 이제 마음이 다치고 두 관계 사이에 금이 가게 되죠. 그때부터 자녀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어머니는 이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많이 밥을 해먹이고 빨래해주고 섬겼는데 돌아온 대가가 이거냐 낙심하게 되고 이게 이제 가정 상황에서의 문제죠. 약간의 관점만 바뀌어진다면 이게 이제 해소가 될 건데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부모님들부터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아이들부터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어떻게든지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뭐 대학에 들어간다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제 관심을 거기에 쏟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머니들은 이제 어머니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한 관점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잔소리라고 들리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던 일도 멍석 깔면 안 한다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저희들 때만 해도 공부하는 것이 거의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방법이 공부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모들은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른다는 거죠. 공부라는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르니까 그쪽으로 아이들을 계속 몰고 가니까 아이들은 그거에 더 이제 반감이 아주 많이 일어나죠. 부모님도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진다면은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공부에 대한 부분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정말 이해가 되는데요. 그 사회적으로도 워낙 이런 그 진로나 학업 문제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선에서는 뭐 학습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마저도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예, 자기 주도성이 없이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 지금 세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청소년기하고 아동기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까 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 아이들 사고가 발달을 하거든요. 예,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왜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과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이런 질문들 여기서 굉장히 갈등이 스스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아이들을 대하려면은 납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어릴 때는 말을 잘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안 들어요. 그걸 반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서 납득을 시켜야 돼요.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 발달하는 그때 사고가 이제 그 이성적인 사고가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이때 형식적 조작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는 그냥 부딪히면서 해봤다면 이때는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절차를 생각해보고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가정을 해보고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고가 발달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그 대화의 방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말을 많이 하면 잘 들었는데 많이 이제 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이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다시 재조정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한 면이 있다면 대화를
부모님과의 자녀와의 대화에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대화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학원이나 학교에서 주로 네. 지내기 때문에 네. 대화를 하고자고 하면 같이 얼굴을 마주대면 왜 이렇게 경직되고 또 결과는 화를 내면서 엄마랑은 너무 말이 안 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할 대상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면 뭐 아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죠. 근데 집에 들어오면 입을 닫아버리죠. 왜냐하면 아이들 나름대로는 부모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물론 뭐 모든 가정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이 다 경직되어 있죠. 부모님을 만날 때 자녀들은 꼭 교도소의 그 교도관 만나는 거 비슷하든지 아니면 학교에 가서 이렇게 훈육 주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요구하니까. 사람과의 어떤 대화가 이렇게 원활하려면 서로 간에 요구가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사실은 특별한 요구가 찾아오지 않고 그냥 만나서 이렇게 접촉하고 그 상황을 알기 위해 찾아오신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 다 아시죠. 모르지 않습니다. 아담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와서 그분이 하신 질문은 첫째,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는 그런 질문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위한 하나의 유도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아담이 나무 뒤에서 반응을 하자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 뭔가 대화를 시도해서 나가시죠.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전보다 아담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상황은 심각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더 깊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문제가 있기 전보다 문제가 있고 나서 대화가 전진하고 서로 교류하는, 공유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전보다 깊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대화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거 뭡니까 하면 뭐 해다, 뭐 달이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뭐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끝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상당히 전진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아담도 성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대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관계를 맺는 광경을 보면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하는 것에 대한 배움이 없어서 그런지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그런지 전혀 관심하지 않고 목표지향적인 자녀 교육을 추구하시죠. 그래서 너는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 한다. 뭐 이렇게 요구를 하죠. 거기서 안 되면 딴 사람과 비교하고 딴 사람과 비교하다 마음에 차질 않으면 사람을 격화시키고 믿지 않게 돼요. 하여튼 아이들이 싫어하는 모든 걸 부모님이 하루에 몇 번씩 범죄 아닌 범행을 저지르죠.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자녀들 문제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자녀들의 문제의 99%는 다 부모에게 달려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다 결정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저분 저 너무 심하게 부모님을 지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자녀들에 대한 어떠함,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떠함은 가정에서는 부모, 사회에서는 성인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지금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애착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태어나면 생후 1년 안에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자녀는 그런 안정된 애착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사회에서 잘 맺어 나가는데 그 최근에 발달 심리학자들이 나온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애착 관계가 대물림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어떠한 애착 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그것이 내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뭘 뜻하냐면은 결국은 내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대인관계를 맺고 있고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고 거기에 핵심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돌아온다면 정말 우리가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한면으로는 나에게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보면은 전에는 학교에서의 그 중요한 역할이 학생부에 있었거든요. 학생부에서 학생들의 규율을 잡는 것을 중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상담실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아이들의 문제를 파악해 나가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갖다가 되게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아이들에게 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공부하라 소리 좀 하지 말고 차와 과일을 깎아가지고 아이 방에다 갖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아이들한테 잠 좀 오래 자라고 얘기하라고. 그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특히 어머니들은 그 말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토요일, 일요일 때는 저 평소에 공부 못한 거를 하게 해야지. 왜 토요일, 일요일 잠자라고 얘기하냐고. 저도 학생들한테도 잠자라고 그래요. 토요일, 일요일 날. 왜냐면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공부하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되는 공부를 하는지 안 되는 공부를 하는지 그거는 뭐 각자에 달려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아침 해 뜨기 전서부터 와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하고 가는 애한테 또 가서 무슨 공부를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 같은 것이 많은 시간을 들이면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님의 생각, 그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마 다르게 접근해 보면은 이제 과일을 갖다 주고 차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뭐 배웠냐, 뭐 했냐, 뭐 했냐 이런 걸 막 따지면은요, 아이들은 왜 그렇게 간섭을 하지? 내가 하는 일을 간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 더 하면은 그건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하는 대부분의 말씀은 학생들은 잔소리로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들을 때 아이들은 반응이 뭐냐면 짜증이죠. 짜증을 내죠. 잔소리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다 알고 있죠. 그 얘기 계속 어떤 얘기라든지 반복하면은 누구든지 짜증나죠. 근데 부모님은 그걸 짜증 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대화의 분위기가 된다면은 아이들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풀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특별한 방법을 아이들에게 제시해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다 스스로가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유도해내지 않고 부모님의 방식으로 이끌려고 하는,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목을 막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실증내고 짜증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 방식, 생활지도부에서 많은 부분이 상담실로 옮겨온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특히 가정에서는 잘 적응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과일을 깎고 가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훈계를 하거나 하면 이제 아이들이 짜증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게, 아이들이 짜증 낸다는 걸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사실 그 학습 전략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점검하는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요인 중에 뭐가 있냐면 정서적 요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 짜증, 불안 이 수치를 체크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자녀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분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짜증이 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맘먹고 이제 좀만 TV 보고 끄고 공부해야지 하는데 그때 공부해 이러면은 에이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기분이 상해서. 그것처럼 그 짜증이라는 요소도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만을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대화라는 미명의 또 훈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화가 뭐냐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아주 쉽게 대화에 대한 정의는 그 야구 투수와 포수가 공을 주고받는 거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는 주고 받는 거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고 받았으면 다시 던져주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받는 입장은 이제 경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듣는 게 사실 대화의 시작인데 우리 이제 귀는 막고 계속 던지잖아요. 서로 던지면 싸움이 되고 서로 안 던져도 이제 불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이런 대화의 방식을 우리가 한번 또 점검을 해보고 내가 자녀에게 어떤 대화의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는가. 마음은 좋지만 또 그러한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또 이런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자녀가 사회 과목 문제를 저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 답변을 해주면서 1시간 동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이제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질려서. 되게 많이 반성을 했었어요.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